여러분, 혹시 시골 마을의 작은 보건소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 그저 처방전을 받고 약을 타러 가는 일상적인 공간. 하지만 때로는 그런 평범한 장소에서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북 순창군 청동리의 한 보건소에서 벌어진 사건,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여성에 관한 놀라운 반전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절망에 빠진 아버지 민도윤,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 사제총을 들고 약품을 요구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죠. 약 다 내놔! 당장! 보건소 안이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평범한 연하 이모가 실제로는 누구인지 말이죠. 단 3초? 그녀가 움직인 시간은 단 3초였습니다. 사제총을 든 남자가 바닥에 제압당하기까지 걸린 시간.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집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평범한 시골 아줌마로 보였던 그녀가 단 몇 초 만에 위험한 상황을 제압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절망에 빠진 한 아버지와 백혈병에 걸린 아들에게는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믿기 힘든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진정한 용기와 선택의 무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전북 순창군 청동리는 이른 아침부터 고요했습니다. 산자락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 그 중심에 자리한 보건소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평온한 모습이었죠.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 안개가 걷히는 사이로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연아는 5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걸음걸이를 보였어요. 평범한 청바지에 면 재킷을 걸친 모습, 언뜻 보면 그저 동네 아줌마 같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주변을 스캔하는 시선, 무의식 중에 가방끈을 조정하는 손짓, 심지어 걷는 속도까지도 계산된 듯 일정했어요. 보건소 입구에 다가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소독약과 약품 냄새, 그리고 어디서나 맡을 수 있는 병원 특유의 그 냄새. 연하는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곳에서 보낸 어린 시절이 떠올랐죠. 아픈 할머니를 모시고 오던 기억, 그때도 이런 냄새였습니다. 어머, 연하 이모 또 오셨네요. 입구에서 청소를 하던 최옥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75의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한 할머니는 연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할머니가 연하를 보살펴 주었거든요.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몸은 괜찮으시고요? 뭘 이 정도 일도 못하면 늙은이가 뭘 하겠어. 그보다 이모는 또 뭐하러 왔어? 설마 또 처방비 송금하러? 연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냥 지나는 길에 들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기 순찰이었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위장한 채 마을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일, 그것이 연하의 진짜 목적이었어요. 대한민국 첫 여성 특수작전 부사령관 출신인 그녀에게는 평범한 일상도 임무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보건소 안으로 들어서자 한지훈 소장이 진료실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40대 중반의 그는 연하의 정체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둘 사이에 오간 짧은 눈빛 교환,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안녕하세요, 연하 씨. 오늘은 어떻게 오셨어요? 처방비 송금 때문에 왔는데 혹시 바쁘시면 나중에.
아니에요. 지금 괜찮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연하는 대기실에 앉아 자연스럽게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출입구의 위치, 비상벨의 설치 상태, 약품 창고로 이어지는 복도의 구조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어요. 이것은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었죠. 위험 상황에서 최적의 대응 방안을 미리 계산해두는 습관. 그것이 바로 특수부대 출신다운 사고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보건소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연하의 시선이 즉시 그에게 고정되었어요. 민도윤이 보건소 문을 밀고 들어설 때 연하는 즉시 그의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의 얼굴은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푸석했어요. 옷차림도 단정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불안정했습니다. 연하는 오랜 경험으로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났죠. 민도윤은 접수대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른손을 재킷 주머니에 넣은 채로요.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보건소 내부를 훑었어요. 출입구, 직원들의 위치, 환자들의 수까지 마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저기요. 민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혈병 관련 약물 좀 구할 수 있나요? 간호사 박나래가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처방전이 있으시나요? 백혈병 치료제는 전문의의 처방전이 필요한데, 처방전은 지금 없고요. 급한 상황이라서 민도윤의 목소리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주머니 속 손이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연하는 민도윤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호흡 패턴, 시선의 방향, 몸의 균형 상태까지 이상했어요. 단순히 약을 구하러 온 사람치고는 너무 긴장해 있었습니다. 특히 오른손을 주머니에서 빼지 않는 것이 수상했죠. 죄송하지만 처방전 없이는 그런 약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가까운 대학병원에 가시면. 나래가 설명하려는 순간 민도윤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안 돼요. 시간이 없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요. 연하는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대기실 의자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세로 바꾼 거예요. 동시에 주변 상황을 재점검했습니다. 대기실에 있는 환자 3명, 접수대의 나래, 진료실의 한지훈 소장, 그리고 복도 끝에서 청소하는 최옥자 할머니까지 민도윤은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제발,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백혈병이에요. 약이 없으면, 그렇다면 더욱 정확한 처방이 필요하죠. 한지훈 소장이 진료실에서 나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백혈병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각각 치료법이 달라요. 어떤 병원에서 진단받으셨나요? 하지만 민도윤은 점점 더 조급해하고 있었어요. 그의 호흡이 빨라지고 이마의 땀방울이 더 굵어졌습니다. 시간 없어요. 정말 시간이 없다고요. 연하는 민도윤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절박함과 두려움, 그리고 뭔가 큰 결심을 내린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평소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연하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죠. 혹시 치료비 문제라면. 한지훈 소장이 이해하려 애썼지만 민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민도윤이 주머니 속 손을 더욱 단단히 쥐었어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연하는 확신했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민도윤의 몸짓,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절망적인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치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지만 민도윤과의 거리를 좁히면서 말이죠. 민도윤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순간 보건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조잡하게 만들어진 사제총이었어요. 녹슨 파이프와 스프링으로 만든 것 같았지만 충분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다 가만히 있어. 민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절박함은 진짜였어요. 약 다 내놔. 백혈병 치료제 있는 거 당장 다 가져와. 나래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연화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연화는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조용한 신호를 보냈어요. 동시에 왼손으로는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엎드려라는 뜻이었죠. 군 시절부터 써온 침묵 신호였습니다. 다행히 나래는 그 의미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어요. 천천히 몸을 낮추면서 접수대 뒤로 숨었습니다. 대기실의 다른 환자들도 공포에 질려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조용히 하세요. 연아가 최옥자 할머니에게 작은 손짓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연아를 키워준 사람답게 그녀의 신호를 정확히 이해했어요. 복도 끝으로 천천히 물러나며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피했습니다. 한지훈 소장이 두 손을 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그걸 내려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닥쳐. 민도윤이 소리쳤어요. 이야기할 시간 없어.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연아는 민도윤의 위치를 파악하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완전히 무음이었어요. 특수부대에서 수없이 훈련한 스텔스 이동법이었죠. 민도윤은 연아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무슨 약이 필요한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한지훈이 민도윤의 주의를 자신에게 집중시키려 했어요. 급성 백혈병인지 만성 백혈병인지 모르겠어요. 의사들이 하는 말 다 어려워서. 민도윤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냥 백혈병에 효과 있는 거 다 주세요. 제발. 연아는 민도윤과의 거리를 서서히 좁히고 있었습니다. 3m, 2m 반, 2m. 그녀의 눈은 민도윤의 손목 각도와 총의 방향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사제총의 특성상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고 연사도 불가능할 거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아들이 몇 살이에요? 연아가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민도윤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어요. 17살이에요. 민도윤의 목소리가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린 나이네요. 연아가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이해해요. 민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해한다고요? 정말요? 내가 지금 얼마나 미쳐가고 있는지 알아요? 알아요. 연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아들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민도윤이 소리치며 총을 높이 들었어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바로 그때 연아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민도윤이 감정에 휩싸여 총구의 방향이 흔들리는 찰나였어요. 연아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수천 번 연습한 근접 제압술이 자연스럽게 발동되었죠. 1초 연아가 민도윤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2초 총을 위로 비틀어 올렸어요. 3초 민도윤의 몸이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사제총은 멀리 굴러가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보건소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민도윤은 바닥에 엎어진 채 흐느끼고 있었고 연아는 그의 등 위에 무릎을 대고 팔을 제압하고 있었어요. 민도윤이 바닥에 제압당한 후에도 연아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경험상 절망에 빠진 사람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수 있었거든요. 민도윤의 몸짓 하나하나, 호흡 패턴까지 모든 것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진정하세요. 연하가 민도윤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하나, 둘, 셋. 민도윤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놔줘요. 제발. 내 아들이. 아들을 구하고 싶은 마음, 저도 이해해요. 연하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아들은 아버지까지 잃게 되는 거예요. 한지훈 소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사제총을 치웠어요. 그리고 나래에게 신호를 보내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연하가 한지훈을 향해 말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연하는 천천히 민도윤을 일으켜 세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의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제압할 수 있는 거리와 각도를 유지하면서 말이죠. 이름이 뭐예요? 연하가 물었습니다. 민도윤이요. 도윤 씨, 아들 이름은 뭐예요? 성민이요, 민성민. 민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7살인데 백혈병이 너무 심해서. 연하는 민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아들을 살리고 싶어 하는 절박함이었죠. 치료비가 얼마나 필요한가요? 5천만 원이요. 골수이식 수술비까지 해서. 민도윤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공장이 문 닫히면서 실직하고 보험도 안 되고. 연하는 민도윤의 상황을 빠르게 분석했습니다. 실직한 아버지, 중증 환자인 아들, 막대한 의료비. 충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방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 씨,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연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만약 이 일이 성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을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성민이가 나을까요? 민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백혈병은 약만으로는 치료가 안 돼요. 정확한 진단, 맞춤형 치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여기 있는 일반 약품으로는 효과가 없어요. 민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먼저 이 잘못된 방법을 중단하는 거예요. 연하가 민도윤의 손목을 조금 더 단단히 잡았어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도움을 찾는 거죠. 한지훈 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의료진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니에요. 민도윤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요. 성민이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 순간 민도윤이 왼손을 재킷 속으로 넣었습니다. 연하의 눈이 번뜩였어요. 또 다른 무기가 있을 가능성을 감지했거든요. 손을 천천히 빼세요. 연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도윤이 손을 빼는 순간 연하는 작은 접이식 칼을 발견했어요. 민도윤이 그것을 꺼내려는 찰나 연하의 몸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빠르고 정확했어요. 연하는 민도윤의 왼쪽 손목을 비틀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동시에 그의 몸을 돌려 다시 바닥에 눕혔어요. 모든 과정이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끝났어요. 연하가 민도윤의 등에 무릎을 대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 마세요. 민도윤은 바닥에 엎어진 채 절규했어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성민이만 살려주세요. 민도윤의 절규가 보건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죽어도 상관없어요. 정말 죽어도 좋으니까. 성민이만, 내 아들만 살려주세요.
연하는 민도윤의 등에 무릎을 댄 채로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특수부대 시절 수많은 위험한 상황을 겪었지만 이런 순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적과 아군이 명확한 전투와는 달리 지금은 절망에 빠진 아버지와 마주하고 있었거든요. 도윤 씨, 들어보세요. 연하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죽는 건 쉬워요. 한순간이면 끝나죠. 하지만 사는 게 진짜 싸움이에요. 민도윤의 흐느낌이 잠시 멈췄어요. 성민이가 지금 필요한 건 죽으려는 아버지가 아니라 끝까지 싸우는 아버지예요. 연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포기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방법을 찾는 아버지가 필요한 거죠. 한지훈 소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연하 씨 말이 맞아요. 우리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그때 최옥자 할머니가 복도 끝에서 천천히 걸어왔어요. 할머니는 연하가 민도윤을 제압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놀라기보다는 오히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도윤이라고 했지? 할머니가 민도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봐도 너 진짜 아들 사랑하는 게 보여.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 민도윤이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도 자식 있으시죠? 그럼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래, 안다.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내 아들도 25에 교통사고로 잃었어. 그때 나도 미쳐갈 것 같았지. 보건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알겠더라고. 죽은 아들을 위해 내가 망가지면 안 되겠다는 걸.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는 걸 말이야. 연하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민도윤의 몸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항하려던 의지가 꺾이고 있었어요. 성민이는 아직 살아있잖아.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희망이 있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그 희망마저 사라지는 거야. 민도윤이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와 절망이 아닌 후회와 자책의 눈물이었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민도윤에게서 무릎을 떼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는 늦추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제압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도윤 씨, 일어나세요. 연하가 말했습니다. 민도윤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얼굴은 눈물과 코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는 게 연하의 판단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성민이를 도울 방법을 찾아봅시다. 한지훈 소장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의료진 네트워크,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모든 걸 알아보겠습니다. 나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경찰은 어떻게 하죠? 연하와 한지훈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둘 사이에 무언의 소통이 있었어요. 일단 기다려보죠. 연하가 말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민도윤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미친 게 아니라 아팠던 거예요. 연하가 민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로서 아팠던 거죠. 하지만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해요. 성민이뿐만 아니라 도윤 씨도요. 민도윤이 의자에 앉아 흐느끼고 있을 때 보건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던 것 같았어요. 아마도 소리를 들은 인근 상인이나 주민이었을 겁니다. 경찰이 오고 있네요. 나래가 창문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민도윤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연하는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사제총과 접이식 칼은 이미 한지훈 소장이 안전한 곳에 치워뒀고 현장의 혼란스러운 흔적들도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도윤 씨, 경찰이 오면 정직하게 말하세요. 연아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거짓말하거나 숨기려 하지 마세요. 진실이 가장 좋은 방어책이에요. 경찰차가 보건소 앞에 멈춰섰고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현장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예상과는 다른 평온한 분위기에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신고 접수하고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선임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한지훈 소장이 나서서 설명했어요. 잠시 소동이 있었지만 이미 해결됐습니다. 이분이 한지훈이 민도윤을 가리켰어요. 가족 문제로 힘들어 하시다가 실수를 하셨어요. 연아는 경찰관들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산하고 있었어요. 실수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나요? 경찰관이 더 자세히 묻자 민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약을 달라고 하면서 위협적으로 행동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신고 내용과 현재 상황 사이에 온도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고 내용을 보면 무기 소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때 연아가 조용히 개입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연아는 경찰관들에게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도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까지. 이분은 진짜 범죄자가 아니에요. 연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냥 아픈 아버지예요.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미쳐갔던 아버지죠. 경찰관이 연아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이렇게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지. 한지훈 소장이 재빨리 대답했어요. 이분은 이 동네에서 자란 분이세요. 지역 사정을 잘 아시고 사람들도 잘 알고 계시죠. 연아는 속으로 한지훈에게 고마워했어요. 자신의 정체를 숨겨주고 있었거든요. 최옥자 할머니도 나섰습니다. 경찰 아저씨들,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아들 걱정에 미쳐가고 있던 거예요. 저도 자식 키워봐서 아는데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정말 뭐든 할 수 있거든요. 민도윤이 경찰관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발 성민이는 도와주세요. 아들만은. 경찰관들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명백한 범죄 행위가 있었지만 현장의 분위기와 관련자들의 증언이 모두 선처를 호소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조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선임 경찰관이 말했어요. 하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연아가 즉시 말했습니다. 저희는 처벌보다는 도움이 필요해요. 이분이 제대로 된 상담을 받고 아들 치료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지훈 소장도 동조했어요. 의료진으로서도 그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관들은 잠시 상의한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조서는 작성하되 관련자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처리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경찰 조서를 작성하는 동안 연아는 민도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절망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대신 깊은 후회와 자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성민이는 지금 어느 병원에 있나요? 한지훈 소장이 물었습니다. 전주대학병원이요. 혈액내과에. 민도윤의 목소리가 여전히 떨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골수이식이 급하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연아는 조용히 한지훈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도윤 씨, 혹시 성민이 병원 기록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연아가 물었어요.
민도윤이 지갑에서 낡은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이것밖에. 한지훈이 진단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이네요. 확실히 골수이식이 필요한 상태군요. 의사 선생님이 늦으면 위험하다고. 민도윤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렸어요. 그때 연아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도윤 씨,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혈액내과 전문의가 있어요. 한번 상담받아 보시겠어요? 민도윤의 눈이 번뜩였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의료비 지원 방법도 알아보겠어요. 연아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보세요. 최옥자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그래, 우리 동네에서도 도와줄 방법을 찾아보자. 성민이 같은 애가 아프면 온 동네가 나서야지. 나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간호사 동기들에게 물어볼게요.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거 말이에요. 민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짓을 하고도? 방법이 잘못됐지만 마음은 이해해요. 연아가 민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말이에요. 경찰관이 조서 작성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이분은 동행해야겠습니다. 하지만 관련자들의 탄원서가 있다면 처리 과정에서 참고하겠습니다. 연아가 즉시 말했습니다. 탄원서 작성해 드리겠어요. 이분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민도윤이 연아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평생 잊지 않을게요. 고마워할 건 없어요. 연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대신 약속하세요. 다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겠다고. 약속해요. 진짜 약속해요. 민도윤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경찰차가 떠난 후 보건소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과 달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 큰 일을 함께 겪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연아 씨, 한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어요? 연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어디까지 드러낼지 고민했어요. 그냥 경험이 있어서요. 연아가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최옥자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연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말이죠. 할머니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연아를 바라봤습니다. 나래가 물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성민이를 도울 수 있을까요? 연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군 시절 인맥들, 의료진 네트워크, 그리고 무엇보다 익명의 후원까지 성민이를 구할 방법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청동리 마을도 단풍으로 물들었어요. 연아는 다시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늘 그랬듯 민간 복장을 하고 처방비 송금이라는 핑계로 말이죠. 어머, 연아 이모 또 오셨네요. 최옥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예전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몸은 괜찮으시죠? 뭘 덕분에 아주 좋아. 그보다 이모는 좋은 소식 들었어? 연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소식 말씀이세요? 성민이 말이야. 수술 잘 끝났다며. 그것도 익명의 기부자가 병원비를 다 냈다고 하더라고. 한지훈 소장이 진료실에서 나와 연아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어요. 연아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른 척하는 표정이었죠. 정말 다행이네요. 연아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도윤 씨는 어떻게 됐나요? 나래가 대답했습니다. 3년형을 받았는데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낸다고 해요. 성민이와 편지도 주고받고 있고요. 연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보세요. 나래가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도윤 씨가 보낸 편지예요. 보건소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쓰여 있어요. 편지에는 정성스러운 글씨로 감사의 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연하에게는 이름도 모르는 은인께 평생 감사드린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성민이는 이제 어때요? 연하가 물었습니다. 골수 이식 후 회복이 순조롭대요. 한지훈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연하는 마음속으로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의 선택, 민도윤을 단순한 범죄자로 보지 않고 절망한 아버지로 이해했던 것이 올바른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연하 씨, 한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그날 일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연하가 천연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정말 대단하셨어요. 최옥자 할머니가 연하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연하가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 정의감도 강하고 용기도 있고 말이야. 연하는 할머니의 말에 부끄러워했어요. 과찬이세요, 할머니. 과찬이 아니야. 그날 연하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나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청동리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평화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단순히 아무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위기를 함께 극복한 후에 얻은 진짜 평화였죠. 할머니, 된장국 있어요? 연하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모 오는 날이면 항상 준비해놨어. 할머니가 따뜻한 된장국을 가져왔어요. 연하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어릴 적 맛 그대로였어요. 맛있어요. 연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연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메시지였습니다. 성민이가 보낸 것이었어요. 익명의 후원자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죠. 연하는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한지훈이 물었어요. 네,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연하는 보건소를 나서며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석 달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민도윤의 절망적인 눈빛, 사제총을 든 떨리는 손, 그리고 아들을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까지. 그날 연하는 중요한 선택을 했었어요. 민도윤을 제압할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처벌할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도우려 했어요. 그 선택이 성민이의 생명을 구했고 민도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보건소 앞에 서서 연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죽는 법은 내가 가르칠 수 있다. 하지만 사는 법은 내 몫이다. 특수부대 시절 상관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전투 기술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용기는 적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어요. 연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청동리의 평화로운 길을 따라서 말이에요. 그녀의 뒤로는 따뜻한 보건소가 있었고 앞으로는 또 다른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져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바람이 불어와 연하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걸음을 계속했어요. 평범한 시골 마을의 평범한 하루 하지만 그 속에는 진짜 평화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